친정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던 그 밤, 시댁 거실에선 비릿한 고기 냄새와 함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족발뼈를 뜯던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내뱉었죠. 산 사람은 살아야지. 80이면 호생인데 왜 네 아들 피땀을 거기다 버리니? 그 비정한 웃음소리는 보름 뒤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돈 아까워서 어째요? 어머니 말씀대로 호상이니 그냥 편히 가시는 건 어떠세요? 돈 5천만 원에 장모의 목숨을 벌레 취급한 인간들. 그들이 그토록 아끼는 돈으로 숨통을 조이는 처절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시리고 뜨거웠던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정숙, 올해로 58세가 되었네요. 남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이겠지만 제 등 뒤에 새겨진 세월의 흉터는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제 30년 결혼 생활은 한마디로 무색무취의 헌신이었어요. 28살 꽃다운 나이에 남편 벅서수를 만나 시집 왔을 때 시댁은 정말이지 찢어지게 가난했죠. 방 한 칸짜리 월세방에서 시작하면서도 저는 그저 내 가정을 꾸린다는 설렘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오늘도 춥네. 그래도 우리 처수씨 따뜻한 국이라도 먹여보내야지. 영양제도 챙겨주고 애들 도시락에 분홍 소세지라도 하나 더 붙여줘야겠다.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남편의 뻣뻣하게 다려진 와이셔츠, 아이들의 깨끗한 양말, 그리고 시어머니의 당뇨 식단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죠.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온다는 핑계로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 시절 우리 동네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여보,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당신 요즘 음식 솜씨가 예전만 못해. 어머니 드시기엔 괜찮겠어? 아휴, 미안해요. 어머니 혈압 때문에 간을 좀 줄였는데 당신 입맛에 좀 심심했나 보네. 얼른 소금 좀 가져다 줄게요. 저는 늘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짜증을 내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했고 시어머니가 트집을 잡으면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죠. 명절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전을 붙이고 제사 때면 며칠 전부터 장을 봐와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친정엄마는 늘 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정수가, 너 고생이 너무 많지? 엄마가 해준 게 없어서 우리 딸이 남의 집 기순 노릇하느라 고생만 하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는 무슨 소리야. 나 잘 살고 있어. 처수씨 성실하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시어머니도 가끔 말씀이 거칠어서 그렇지 속정은 깊으셔. 걱정하지 마, 엄마. 거짓말이었죠. 시어머니는 속정이 깊기는커녕 며느리인 저를 집안에 일 잘하는 일꾼 정도로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늘 행복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홀몸으로 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며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신 분이었거든요. 그 굽은 허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려와서 제 고통은 꾹꾹 눌러 죽이며 살았습니다. 결혼 25주년 되던 해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꽃다발을 건넸을 때 저는 바보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자, 보다가 하나 샀어. 당신도 이제 50인데 이거 하나는 받아야지. 앞으로도 고생 좀 해줘. 당신 없으면 이 집안 꼴이 말이 아니잖아. 고마워요, 당신. 정말 고마워요. 나 진짜 행복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우리라고 믿었던 그 울타리가 사실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만을 위한 견고한 성벽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성벽이 무너지는 날, 제가 얼마나 처참하게 버려질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 핀 화초에 물을 주며 오늘만 같아라 하고 빌었던 그 평화로운 일상들. 남편의 구두를 닦고 시어머니의 보약 데우는 냄새가 진동하던 그 평범한 거실. 그 모든 풍경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던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잔인한 보름간의 기록. 이제 그 시작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폭풍전야 같은 평화가 이어지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유난히 하늘이 낮게 내려앉고 비릿한 흙내음이 코끝을 스치던 날이었죠.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저녁 창거리를 다듬고 있는데 휴대폰 진동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거실을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친정 오빠였어요. 평소 전화를 잘 하지도 않던 오빠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엄마가 시장에서 쓰러지셨어.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인데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빨리 와라, 응?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아침까지만 해도 나랑 통화했잖아. 엄마가 왜 응급실이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손끝이 벌벌 떨려서 겉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은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신음으로 가득했고 그 차가운 복도 끝에서 오빠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뇌동맥류 파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는 선고였죠.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술비와 향후, 중환자실 비용까지 합치면 대략 5천만 원 정도 예치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호자분들 결정 서두르세요. 5천만 원. 그 숫자가 제 가슴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찔러왔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통장에 10,000원짜리 한 장 마음 편히 못 넣어둔 우리 엄마인데 목숨값이 5천만 원이라니요? 오빠는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저 역시 30년 넘게 살림만 하느라 제 명의로 된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오빠, 어떡해? 5천만 원은 어디서 구해? 나 어떡해? 엄마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잖아. 제기랄, 내가 무능해서 정수가 제발 매지한테 한 번만 말해보면 안 되겠니? 박서방 요즘 사업 잘 된다며. 나중에 내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갚을 테니 제발 엄마 좀 살려달라고 빌어봐라. 염치 없던 부탁인 걸 알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오직 산소 마스크를 쓰고 창백하게 누워있는 엄마 얼굴뿐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남편은 다를 거야. 내가 30년을 그 집안에 뼈를 묻었는데 장모님 목숨값이 5천만 원이라면 선뜻 내주겠지?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철수가 거나하게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셔요. 수술만 하면 사신다는데 수술비가 5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여보,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내가 평생 당신한테 뭐 해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뭐? 5천만 원? 야, 김정숙,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500도 아니고 5천? 여보, 오빠가 나중에 꼭 갚겠대요. 나도 식당 일이라도 나가서 갚을게요. 엄마 수술만 받게 해줘요. 지금 안 하면 엄마 죽는데요. 갚아? 그 망해먹은 처남이 무슨 수로 갚아? 그리고 당신이 식당 일해서 5천만 원을 언제 벌 건데? 죽으면 죽는 거지. 늙은 노인네 목숨에 5천만 원을 태워? 우리 애들 유학비도 모자란 판에 어디서 헛소리야?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동반자의 입에서 죽으면 죽는 거지 라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당신 부모님 편찮으실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요? 시아버님 병수발 3년을 내가 혼자 다 했잖아요. 그때 당신 나한테 고맙다고 울었잖아. 그건 우리 집 일이고 어디 감히 시댁이랑 처가를 비교해? 야, 잘 들어. 내 돈 10원도 그 집구석엔 못 가니까 꿈깨. 당신 엄마가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네 엄마가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비수 같은 외침이 거실 천장을 울리고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제가 30년간 쌓아 올린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눈빛에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 아깝다는 탐욕과 귀찮다는 짜증뿐이었죠.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다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슬그머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가혹했습니다. 아이고 얘야, 사돈 어른도 참 모질기도 하시지. 가실 때 되면 조용히 가셔야지. 산 사람 발목을 이렇게 잡아서야 되겠니?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왜 생판 남 같은 처가에 퍼붓니? 상수가 너도 참 욕심이 과하다. 저는 그날 밤 차가운 거실 바닥에 엎드려 밤새도록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엄마는 병원 침대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제가 평생을 바친 이 집구석 사람들은 오직 돈과 남이라는 선긋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헌신의 대가였던 걸까요? 그날 밤 이후로 제 삶은 지옥보다 더 참혹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엄마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애원할까봐 아예 방문을 걸어 잠갔고 생활비 카드를 정지시켜버리는 치졸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든 건 단순히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 친정 엄마의 목숨을 본래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들의 아나무인격 태도였어요. 보름 전 그 모진 소리를 들은 다음 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손이 벌벌 떨리는데 시어머니는 식탁 앞에 앉아 반찬 투정을 시작하셨죠. 야, 정수가, 너 정신 어디다 두고 사니? 멸치가 왜 이렇게 딱딱해? 내 이가 다 부러지겠다. 친정엄마 일로 정신 팔려서 시어머니 공양은 뒷전이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밤새 한숨도 못 자서요. 엄마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오빠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제발 어머니가 철수 씨한테 말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미치긴 왜 미쳐? 야, 사람이 나이 들면 죽는 게 순리야. 너네 엄마가 살아나면 우리 철수가 번 돈 다 까먹고 나중에 병원비는 또 누가 감당해? 내 아들 등골 희게 할 일 있니? 얘, 너도 참 톡하다. 어떻게 시집 온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쪽 집구석만 챙겨? 그 집 집구석. 우리 엄마를 향한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30년을 종처럼 살았어도 결국 저는 남의 집 사람이었고 우리 엄마는 돈만 축내는 노인네일 뿐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남편 철수는 한술 더 떴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그의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알고 보니 자기를 위한 수백만 원짜리 명품 골프채의 세트였습니다. 캬, 역시 장비가 좋아야지. 이번 주말에 사장님이랑 라운딩 갈 때 이거 들고 가면 기 좀 살겠는데? 정수가, 내 골프웨어 좀 세탁소에 찾아왔어? 여보, 지금 제정신이에요? 엄마 수술비 5천만 원은 아까워서 안 된다면서 본인 취미생활에는 수백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써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이 옆에 내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이건 내 사생활이야. 내가 돈을 벌어야 이 집구석이 돌아갈 거 아니야? 네 엄마 수술해준다고 돈 나오는 거 있어? 죽어가는 노인네한테 쏟아부을 돈은 10원도 아깝지만 이건 투자야, 투자. 알아들어? 투자요? 당신이 시집올 때 빈털털이었던 거 잊었어? 우리 엄마가 장세해서 모은 돈으로 당신 첫 사업 미천대 준 거 그것도 투자였어. 근데 어떻게 이제 와서 이래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짐승만도 못해? 그건 옛날 이야기지. 공소시효 끝났어. 그리고 그때 장모님이 돈 준 건 지딸 고생 안 시키려고 준 거지. 나 보라고 준 거야? 고마운 줄 알면 조용히 수발이나 들어. 자꾸 귀찮게 굴면 당신도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그는 제 얼굴 앞에 삿대질을 하며 침을 튀겼습니다. 30년을 한 입을 덮고 산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저질스럽고 잔인했죠. 제 수치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남편에게 밀쳐져 바닥이 나뒹구는데 시어머니는 옆에서 과일을 깎아 드시며 TV 연속극을 보고 깔깔거리시고 계시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 구석에는 인간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요. 제가 바친 30년의 세월은 그저 이 괴물들을 키우는 걸음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엄마의 생명이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던 그 보름 동안 남편은 동창들과 비싼 일식집에서 회포를 풀었고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불러 제 흉을 보며 하하호호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며 끓여낸 국물을 들이키면서 말이죠. 그들의 아나무인격 태도와 조롱 섞인 비웃음, 그것은 저를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상태. 저는 그렇게 피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이 인간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게 해주겠노라고. 세상은 참 불공평하더군요. 제가 밤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빌어도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모진 거절이 있고 난 지 사흘째 되던 날,
기어코 사달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죠. 엄마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폐활증 증세까지 나타났다는 겁니다. 당장 1차 수술이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을 기약할 수 없다는 의사의 목 조르는 듯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 구해올게요. 집이라도 팔고 장기라도 팔아서 가져올 테니 제발 우리 엄마 숨만 붙여놔주세요. 하지만 병원 시스템은 냉정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와 예치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술방 문은 열리지 않았죠.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던지고 남편 앞에 엎드려 발등이라도 핥을 심산이었어요. 거실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까지 모여 앉아 배달시킨 족발을 뜯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기름진 냄새가 제 코를 찌르는데 속이 뒤집혀 구역질이 났습니다. 여보, 철수씨, 제발 부탁이야. 엄마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어. 5천만 원 다 안 받을게. 일단 수술비 1,000만 원이라도. 제발 1,000만 원만 내줘. 나 당신 노예로 살아도 좋아. 때리면 맞을게.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아, 이 예편네가 진짜. 밥 먹는데 재수없게 왜 이래? 3만 원이 애 이름이야? 당신 오빠한테 가서 빌리라니까? 왜 나한테 이래? 나 돈 없어. 다 주식에 묶였다고. 언니도 참 이나이다. 사돈 어른 연세도 있으신데 호상이라고 생각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오빠 돈이 언니 돈이에요? 왜 오빠를 괴롭혀? 언니 집안 문제는 언니가 해결해야지. 그들의 대화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들이 제 심장을 뜯어먹으며 내는 소리 같았죠. 저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와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보리금 사채라도 써보려 했지만 전업주부인 제게 돈을 빌려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건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 공중전화 박스 밑에서 비를 피하며 엄마의 임종 소식을 기다려야 했던 제 처지였습니다. 30년을 헌신한 결과가 고작 이 차가운 빗물과 고립무원의 절망뿐이라니. 신랑님, 부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남의 집 부모, 내 부모처럼 모시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지 안 짓고 살았는데 왜 우리 엄마는 저 차가운 병실에서 돈 때문에 죽어야 하나요? 왜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은 저렇게 웃고 떠드나요? 그렇게 피눈물을 쏟으며 밤을 지새웠을 때 기적처럼 친정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향 친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줬고 오빠도 장기를 팔 각오로 사채를 끌어와 겨우 수술비 1차분을 입금했다는 소식이었죠. 엄마는 간신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아내 김정숙은 그날 밤 그 빗속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보름 동안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시댁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조용해지자 이제야 포기했나 보네? 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시어머니는 역시 매가 약이야. 고분고분해진 것 좀 봐. 라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차린 그들의 밥상 밑에 무엇이 고이고 있었는지 제 눈에서 흐르다 못해 굳어버린 그 피눈물이 어떤 칼날이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누게 될지 말입니다. 기다려. 당신들이 내뱉은 그 모진 말들, 당신들이 비웃었던 그 눈물들, 퍼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돌려줄게. 하늘이 무너져도
당신들만큼은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그렇게 어둠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저에게 정확히 보름 뒤 기회라는 이름의 악마 같은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거실 한복판에서 쓰러진 것이었죠.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내린 천벌일까요? 우리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인 지 정확히 보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며 형수가 과일 좀 내와라 하고 호통을 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꼬꾸라지셨습니다. 입거품을 물고 오른쪽 팔다리를 파르르 떠는 모습, 한눈에 봐도 내경색이었습니다. 마침 거실에서 골프채를 닦던 남편은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보, 김정숙, 빨리 119 불러. 당장! 어머, 어머니가 왜 저러실까? 나이 들면 다 저렇게 가는 게 순리라더니 그 순리가 참 빨리도 찾아왔네요.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죽어가는 거 안 보여? 빨리 신고하라고! 저는 남편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명품 골프채를 만지작거렸죠. 제 안에 무언가가 서늘하게 식어가면서 동시에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신고? 내 휴대폰은 당신이 생활비 카드 정지시킬 때 통신비 안내해서 끊겼잖아요. 당신 휴대폰으로 직접 해요. 아, 주식 보느라 바빠서 신고할 손가락이 없나? 결국 남편이 벌벌 떠는 손으로 신고를 했고 시어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 복도, 보름 전 제가 피눈물 흘리며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하는 말도 그때와 똑같았죠. 내 혈관이 막혀 당장 수술이 시급하다고 예후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요. 보호자분, 수술 결정 빨리 하셔야 됩니다.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포함해서 우선 5천만 원 정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랐습니다. 최근에 무리하게 주식에 몰빵했다가 반토막이 났고 새로 산 골프채며 외제차 할부금 때문에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짐승 같은 눈빛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정수가, 당신 친정 오빠가 엄마 수술비를 모아둔 돈 좀 있지? 일단 그거 좀 빌려줘, 응? 우리 엄마부터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제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 장모 목숨값은 아까워서 죽으라고 소리치던 인간이 이제 와서 그 눈물 어린 돈을 탐내다니요. 여보, 당신 기억력 되게 나쁘다. 보름 전에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었어? 내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나게 해줄까? 그때는 내가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사람이 죽어가는데. 네 엄마가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내 엄마 죽어갈 때 당신이 그랬지? 늙은 노인네 죽으면 죽는 거지. 5천만 원이 애 이름이냐고. 하던 어른 갔을 때 되면 조용히 가셔야지. 한 사람 발목 잡는다고 어머니랑 둘이서 낄낄거렸잖아. 이제 그 순리가 당신 어머니한테 간 것뿐이야. 왜 그렇게 당황해? 저는 그 자리에서 가방을 고쳐맸습니다.
더 이상 이 오물 같은 인간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 이 독한 년? 너 지금 안 도와주면 우리 엄마 정말 잘못돼. 너 며느리잖아. 30년을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했으면서 어떻게 이래? 먹고 자고? 아니, 난 이 집에서 30년 동안 무보수로 식모로 살았어. 여기 이혼설이랑 그동안 내가 이 집안에 쏟아부은 노동력 계산서야. 그리고 당신이 정지시킨 내 카드, 내 이름으로 된 친정오빠 명의 적금, 그거 다 해지해서 우리 엄마 재활 비용으로 쓸 거야. 당신 어머니 수술비? 당신이 아끼는 그 명품 골프채랑 외제차 팔아서 해결해봐. 아,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야, 김정숙 거기 안 서? 하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앞치마를 드디어 벗어던진 기분이었죠.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복수. 시댁이 아수라장이 되는 꼴을 저는 아주 느긋하게 감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섰는데 뺨을 스치는 바람이 어찌나 달콤하던지요. 보름 전 비바람을 맞으며 울부짖던 그 자리에 서서 저는 태어나서 가장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단순히 병원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집안의 안주인이자 살림꾼이었고 그 말은 곧 이 집의 모든 치부와 열쇠를 제가 쥐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남편이 금지옥엽으로 아끼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 금고 안에는 시어머니가 제게 맡겼던 집안 대대로의 폐물과 남편의 비저금으로 숨겨둔 현금이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금고를 열었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이 처가에 진 빚 일부라고 생각할게. 우리 엄마가 당신 첫 사업할 때 대준 돈, 물가 상승률 따지면 이것도 모자라지만 일단 이 정도로 시작하자고. 그리고 저는 곧바로 시댁 단톡방에 메시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남편, 시누이, 시동생, 그리고 아직 의식 없는 시어머니까지 포함된 방이었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수술비와 간병비로 최소 8천만 원이 필요하다네요. 저는 오늘부로 이 집안 며느리 사표 냈으니 효자, 효녀이신 여러분이 알아서 분담하세요. 참고로 헛수 씨는 지금 주식으로 돈 다 날려서 한 푼도 없답니다. 메시지를 올리자마자 1분도 안 되어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쓰러졌는데 며느리가 어디를 가요? 그리고 돈이 없다니 오빠가 그동안 벌어다 준 게 얼만데. 형수님, 일단 진정하시고 병원으로 오세요. 우리 집 형수님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 아시잖아요. 돈 문제는 형님이 해결하시겠죠? 형수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부려먹을 종이 없어서 무서운 거겠지. 돈 앞에서 니들이 얼마나 추악해지는지 한번 보자고. 저는 곧바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저를 무시하며 언니는 우리 오빠 잘 만나서 호강하는 줄 알라던 그 입에 사이다를 부어줄 차례였죠. 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엄마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신다는데 어디서 이런 장난을 쳐요? 장난? 아가씨, 보름 전에 당신이 그랬지? 사돈 어른 연세 있으시니 호상이라고 생각하라고. 한 사람은 살아야지. 왜 우리 오빠 괴롭히냐고. 기억 안 나? 이제 내가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어머니 연세 80이신데 이만큼 사셨으면 호상이지. 뭘 그래?
산 사람인 당신 오빠랑 아가씨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수술비 아까우니까 그냥 편에 보내드려. 그게 아가씨 논리잖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엄마랑 사돈 어른이랑 같아요? 언니 정말 천벌받아. 천벌은 니들이 받고 있는 거야. 네 오빠가 장모님 죽든 말든 상관없다며 소리칠 때 옆에서 족발 뜯으며 웃던 네 얼굴 내가 똑똑히 기억해. 수술비 5천만 원? 아가씨가 시집갈 때 해간 아파트 팔면 나오겠네. 아니면 아가씨 명품 가방들 다 팔던가. 난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 철수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아끼던 한정판 골프채 세트랑 외제차 중고매매 단지에 넘기기로 예약해뒀어. 당신 명의이지만 인감이랑 서류 다 내 손에 있는 거 알지? 어머니 수술비 마련해주고 내가 특별히 내조하는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 아, 그리고 당신 비자금 금고 비었더라. 찾지 마. 잠시 후 남편에게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는 대신 미리 예약해둔 해외여행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쓰는 돈, 나를 위해 떠나는 길. 제가 집을 나온 지 불과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시댁이라는 성벽은 모래성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소에는 우리는 하나라며 똘똘 뭉쳐 저를 소외시켰던 그들이 막상 8천만 원이라는 현실적인 돈뭉치와 병간호라는 지독한 노동 앞에 서자 서로의 밑바닥을 드러내며 물어뜯기 시작한 거죠. 남편 철수는 그야말로 미치광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비자금 금고를 비우고 자동차 서류까지 챙겨 사라지자 그는 병원 복도에서 시누이와 시동생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쳤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광경은 저와 친했던 이웃집 동생이 실시간으로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야, 너 시집 갈 때 내가 해준 아파트 있지? 그거 담보로 대출받아. 당장 어머니 수술비 입금 안 하면 병원에서 쫓겨난단 말이야. 김정숙 그 독한 년이 내 돈 다 들고 튀었다고. 오빠 미쳤어? 그 아파트가 왜 오빠 거야?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지. 그리고 엄마가 저렇게 된 게 왜 내 탓이야? 평소에 효도한다고 생색은 오빠가 다 내더니 정작 급할 때는 동생 등을 쳐? 언니가 오빠 버리고 간 이유를 이제 알겠네. 형님, 나도 이번에 주식 물려서 10원 한 장 없어요. 형수님이 차린 밥상 받아먹을 줄만 알았지. 형님이 평소에 형수님한테 얼마나 모질게 했으면 이 사달이 나요? 난 몰라요. 난 갈래. 결국 시어머니의 수술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예약해둔 중고차 딜러에게 차를 뺏기지 않으려고 주차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추태를 부렸고 그 사이 시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겨우 목숨만 건진 채 오른쪽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과간인 건 그 이후였습니다. 평소 며느리인 저를 종부리듯 하던 시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해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엔 그녀의 대소변을 받아낼 김정숙이 없었죠. 남편은 며칠 간병인을 써보려 했지만 하루 20만 원이 넘는 간병비에 기겁하며 시누이에게 어머니를 떠맡기려 했습니다. 야, 넌 딸이잖아. 딸이 엄마 모시는 게 당연하지. 난 지금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해. 김정숙 찾을 때까지만 내가 모셔. 오빠 제정신이야? 나 애들 학원 보내고 내 생활이 있는데 이 마비된 노인네를 어떻게 수발해? 오빠가 모셔.
아니면 요양원에 버리든가.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그 아수라장을 지켜보며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내 아들, 내 딸 하던 자식들이 정작 본인이 짐이 되자 서로 쓰레기 봉투 넘기듯 밀쳐내는 꼴을 본 것이죠. 저는 그 사이 무엇을 했냐고요? 저는 엄마의 재활 치료가 잘 진행되는 것을 확인한 뒤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남편이 은닉하려 했던 비자금 내역과 그동안 저에게 퍼부었던 폭언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죠. 특히 엄마 수술비 문제로 저를 협박하고 카드를 정지시켰던 그 보름간의 기록이 결정적인 승소 요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법원에서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넙죽 엎드려 빌더군요. 형수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돌아와줘. 어머니가 당신만 찾아.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당신이 없으니까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여보, 아니 박철수 씨. 당신이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 엄마 수발?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직접 해봐. 아, 당신 동생들이랑 아가씨한테도 전해줘. 인강보 사필 규정 이제 시작이라고. 결국 남편은 아파트 지분의 절반 이상을 제게 떼어주게 되었고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들 아무도 모시려 하지 않아 결국 지방에 이름 모를 저렴한 요양원으로 보내졌죠. 평생을 떵떵거리며 며느리의 피눈물 짜내던 그 집안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자들의 치러야 할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지금 엄마와 함께 공기 좋은 근교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엄마 비록 예전처럼 힘차게 걷지는 못하시지만 제 손을 잡고 장수가 고맙다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낍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요? 가끔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박철수 씨는 원룸을 전전하며 유령직을 전전하고 있고 그 잘나가던 시누이는 남편과 이혼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의 불행조차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조차 이제는 저 자신과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 데 쓰고 싶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니 참 무서운 게 말이더라고요. 내가 내뱉은 모진 말은 반드시 화살이 되어 내 가슴으로 돌아오고 내가 베푼 진심은 언제가 나를 살리는 동아줄이 됩니다. 30년 헌신이 무너졌을 때 저는 인생이 끝난 줄로만 알았지만 사실 그건 제 진짜 인생을 찾기 위한 처절한 통과 의례였던 셈이죠.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치고 혼자 눈물 훔치고 계신가요? 착한 마음씨 때문에 이용만 당하고 바보 같다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당신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다만 그 귀한 마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오래 머물렀을 뿐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참지 마세요. 나를 죽이려 드는 사람에게는 나를 지키는 도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배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 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맛있는 차 한 잔 우려 드시고 거울 속의 나에게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행복해지자 라고 꼭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집 귀신 노릇하느라
달아 없어진 여러분의 영혼을 이제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저 정식이도 이제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김정숙 그 자체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